네, 오늘장 랭킹5와 함께할 시간이 됐습니다. 시장의 이슈들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여기서 전략에 대한 힌트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월요일이죠.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 5가지 키워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초등학교를 8살이 아니라 7살부터 간다 라는 이슈를 하는 교육주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사실 오전에 비해 탄력이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코로나 확산 이슈와 함께 새롭게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이 온라인 교육 섹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가야 되는 구간이 맞는지, 단순히 낙폭과대 영역에서 올라옴이 아니라 추세 전환까지 될 건지 이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어져 온 이 오후 지점까지의 시세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 코로나 재확산세 때문에 사실 지금 방학 구간 아닙니까? 맞아요. 네, 방학입니다. 방학 구간이기 때문에 뭐 학교를 사실 안 나가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 재택근무 관련된 이슈가 좀 있긴 합니다. 일부 대기업들이 한 30% 정도는 지금 대기업 자체적으로 지금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순환 로테이션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생활에서 지금 나오는 부분이고요. 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방학 구간이기 때문에 뭐 온라인 교육주가 뭐 독특하게 더 막 이렇게 교실에서 해야 될 뭔가를 지금 방학 동안에 뭔가 더 많이 한다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지금은 어차피 지금 방학 구간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더블링 현상이 조금 둔화세로 되고 있고 또 과거처럼 이 확산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약간 우려는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뭐 전면 봉쇄를 한다든지 뭐 격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과거로 돌아가긴 좀 힘들어요. 경기가 그렇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좀 겪어본 사안이기 때문에 약을 먹고 네, 일주일 정도 격리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고 과거처럼 이렇게 사망자가 막 돌출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는 뭐라 그럴까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재확산세가 물론 올라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저희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차라리 실적이 나오는데 이런 코로나 재확산세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쪽이 네. 오히려 뭐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재확산세 때문에 움직이는 테마를 따라가기에는 좀 어렵다. 그리고 실제 지금 2025년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 5세로 낮추어지는 학제 개편안 관련된 정부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온라인 교육 관련주도 움직였다고 봐야 될까요? 네,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학부모 쪽 입장에서 보면 이 안에 대해서 글쎄요, 교육과 돌봄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지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이 제공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일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유치원에서 오랜 기간 보육과 교육을 함께 해준다는 메리트가 커서 원래 초1이 된다는 공포감이 사실 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반발이 거세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교육법이 개정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이 뉴스 플로우를 따라서 관련주를 봐야 되는지 조금 아리송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초중등법 교육법 네. 관련된 개정이 이제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이 그렇게 만약에 좋지 못한다고 하면 네. 막연하게 또 밀어붙이기가 만만하지 않은 제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같이 이제 일을 하시는 부모 같은 경우는 네. 아이들을 맡기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고 맞아요. 또 학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교 같은 경우에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 방과 후 수업에 대한 그게 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이 학교 시간이 조금 빨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초등학교 많이 가면. 빨라지더라고요. 예, 그러면 일을 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특히 엄마가 일을 하는 가정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갭을 메워줄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제도가 좀 상당히 좀 부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쉽지 않은 여론이 좀 형성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도 좀 조심스럽고 더군다나 이제 한 살 정도 빨리 또 됐을 때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어떤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실질적인 요인들, 뭐 한글이라든지 수학 개념, 영어 개념, 물론 뭐 5살 때부터 뭐 이렇게 조기 교육 상황에서 영어나 다른 것들을 많이 가르치긴 합니다만 네네.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 약간 뭐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바로 뭐 이렇게 7살부터 바로 한꺼번에 다 들어가지는 않고 이게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태어나서 3월 달까지 태어난 아이들을 먼저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네. 뒤에 좀 나누어서 간다. 왜냐하면 학교의 정원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뭐 그냥
7살이면 왕창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나누어서 간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 봤을 때 여론 수렴의 과정이 사실은 조금 없었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면은 짧게 이 이슈를 마무리하자면 보유를 하고 수익권이신 분들은 지금 비중 조절을 꼭 하셔야 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테마로 올라갔다고 하면 네. 조금 수익권에서 약간 뭐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뭐 매도도 크게 뭐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게 정말 이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교육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네.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한 살 먼저 보내야 되니까 오히려 더 많이 시킬 집중적으로 수밖에. 빈부격차가 네. 좀 더 벌어지고 좋은 환경에 만약에 뭐 아주 잘 사는 집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사교육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조금 이제 약간 좀 어정쩡해질 수 있는 뭐 연계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사교육이라고 한다면 온라인 교육을 시키지는 않거든요. 사교육들은 1대1 뭐 과외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서는 온라인 교육 쪽에서 갑자기 좋아진다 이게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좀 차익 실현이라든지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이유도 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장에 윗꼬리가 길게 달린 종목 많은 교육주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되는지 팁을 좀 들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형주는 오늘 좀 쉬어가는데 기판주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중심에 있는 쪽은 심택입니다. 당분간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까요? 사실 최근에 많이 주춤했다가 다시 시동을 거는 건지 추세를 형성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기판 쪽 다시 봐도 될 타이밍일까요? 기판이 잘 나갔죠. 네. 그리고 이제 실적도 괜찮았는데 최근에 기판이 빠진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분기 실적 피크아웃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 잘 가다가 더 좋아질 것 같긴 한데 네. 뭐 지난 분기에 좀 피크아웃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가졌는데요. 현상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피크아웃 논란은 좀 빠르다고 예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고사양화가 되면 결국은 이 피크아웃 논란이 좀 힘든 게 보통 대면적화, 그러니까 기존의 패키지 기판이 고사양화가 되면서 더 크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적층 구조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수요일이 좀 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물량을 바로 빼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패키지 기판 업체들이 증설 관련된 이슈를 뭐 공시를 많이 냈지만 실질적인 증설은 2023년 4년 정도나 돼야 물량이 조금 나오는 수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동안은 물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공시를 통해서 캐파 증설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당장 1년은 좀 아니라는 부분이 분명하고요. 패키지 기판 관련된 피크아웃은 조금 빠르다. 그리고 실적을 봤을 때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다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DDR5 모멘텀이 조금 약화됐죠. 당연히 사파이어 래피드 관련된 서버용 DDR5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올해 뭐 하반기 정도에 나올 거로 예상했지만 인텔 쪽에서 그게 지연되면서 내년 2분기 정도로 좀 늘어났습니다. 근데 AMD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롭게 DDR5 관련된 물량이 PC용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텔이 아니라 AMD가 좀 빨리 좀 출시가 될 것 같고요. 인텔은 서버용 관련된 DDR5가 내년 2분기로 조금 늘어지고 있는데 제가 몇 군데 기업 탐방을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인텔이 올해 뭐 이렇게 사파이어 래피드를 포함한 DDR5 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런 이야기는 좀 들립니다만, 근데 원래 이제 PC용 DDR5를 하던 어떤 라인에서 서버용 이걸 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기술적인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수율 문제나 몇 가지의 어떤 여러 가지 뭐랄까 적층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조금은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좀 연기되는 바람에 DDR5 모멘텀 연기되는 바람에 패키지 기판 쪽의 심택이나 이런 쪽들이 DDR5 모멘텀으로 좀 주가가 올랐던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연기 이후에 조금 이제 주가가 안 좋았죠. 근데 워낙 싸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최근에 미국의 반도체 관련된 투자법 관련해서 세부 법안이 지루어졌는데 법안의 목적은 미국 현지 내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만들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 쪽에 투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쪽에 대한 골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칩4 동맹이 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과 대만은 이미 찬성을 했고 한국만 남아 있는데 이 중국과 홍콩을 합친 한국의 메모리의 그 수출 금액 규모가 중국과 홍콩을 다 합치면은 60%가 메모리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대한 수요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칩4 동맹에 가입을 하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시장을 일정 부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또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좀 어려운 국면이 있는데 이 칩4 동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단기적인 영향은 좀 중립이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시장을 좀 중국 쪽에 잃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소 조금 정책적인 걸린 부분이 있는데 그 외의 지역에서 이런 MS
밸런스, 마켓 쉐어는 조금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쇄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수익성 확보가 미국 쪽에서 건물을 짓고 플랜트를 짓는데 수익성 확보가 되느냐 부분은 좀 별개의 문제예요. 네. 그쪽에 세제가 많이 주어지긴 하겠지만은 세제 혜택만 가지고 수익성 확보는 좀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물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과 다르게 조금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익성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 부분에서는 약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법은 어느 정도 이제 잠재적인 중국 로컬 반도체 업체들의 경쟁자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좋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만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내에 공장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어떤 밸류업을 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단기적인 부정적 영향이 불과하고 미세화 공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서 이런 부분 좀 지켜봐야 되는데 다만 미국에서 새롭게 플랜트를 공모하니까 장비주들은 또 여기에서 반도체 장비주들 특히 비메모리 장비 쪽은 조금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조언 들어봤고요. 세 가지 이슈 저희 남겨두고 있습니다. 속도를 조금 더 내보죠. 자, 세 번째 이슈는 조선입니다. 좋았다가 아니라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일제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단단한 룸이 남아있다라고 봐도 될지 조선주 지금 자리 판단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국내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여전히 좋지 않았죠. 근데 이제 이미 지나간 겁니다. 왜냐면은 현재 실적은 과거 2년 전에 수주받은 것에 대한 실적을 반영합니다. 네. 지금 수주하는 것은 2년 뒤에 나올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모두 이제 조선 3사가 영업 적자를 기록했죠. 왜냐면은 장기적으로 과거에 아주 불황 시기에 저가 수출 많이 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후판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원자재 가격 때문에 전쟁 이슈입니다. 근데 이 원자재 가격이 하반기 이후부터는 좀 빠질 걸로 보이고 있고요. 러시아 쪽에 이탈된 계약건들은 재무구조 현금 흐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봐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러시아 쪽에 지금 여러 가지 뭐 계약이 파기되거나 이런 것들은 바로 리셀링, 더 비싼 가격으로 지금 조선사들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수익성 부분은 더 좋아지는 겁니다. 오히려 미리 아마 계약된 조선 쪽, 러시아 쪽과의 계약이 파기되는 게 오히려 좋을 정도로 지금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 이후에 흑자 전환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조선가라든지 아마 그 다음에 이익률이 높은 L&D선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턴어라운드가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좋아진다는 부분들을 가지고 아마 올라오고 있어서 하반기부터 실적에 대한 본격적인 반영을 이슈를 가지고 지금 주가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이익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반영하고 있다 보는데 다만 실적을 봤을 때는 그리고 재무 구조로 봤을 때는 현대중공업 그룹이 그래도 재무 구조가 상당히 탄탄합니다. 증자 부분이 조금 비껴날 수 있다는 부분. 그 외에 회사들은 실적 단위나 그리고 최근에 뭐 대우 같은 경우도 뭐 파업 영향 때문에 네. 좋지 못하잖아요. 잘못하다가는 증자를 또 이렇게 맞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나 이런 것이 한번 공시가 나온다면 주가가 또 흔들릴 수 있으니까 재무 구조가 좋은 현대중공업 관련 위주로 조금 주식을 보시는 게 좋고요. 전체적으로 PBR 1.5배 이상 넘어가면 주가는 조선주들은 항상 매도가 나왔다는 점도 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팁까지 받아봤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슈는 좀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네 번째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그룹주가 뉴스를 가지고 지금 주목도가 시작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 뭐 이후에는 승계 이슈까지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부장님, 지금 만약에 구간에서 한화그룹주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다면 어느 쪽을 조명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으로 한 두세 달 이후에 판단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역시 뭐 주한화 같은 경우는 건설 사업부를 갖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주한화는 건설 사업부를 가지고 올라왔고 한화생명에 이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는 그런 구조이고요. 실질적인 코어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그룹이 방산그룹을 일단 한 곳으로 모았다. 이게 가장 아하. 핵심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하나정밀기계를 가져오게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디펜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전반적으로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의 방산 부분들을 합병하면서 집중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지배 구조를 좀 떠나서 이 사업적인 구조로 본다면은 사실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한화 디펜스가 워낙 매출이나 이익 구조가 워낙 올라오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한화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최근에 방산업체들이 대부분 다 영업이익률이 한 4, 5% 정도의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니까 OPM 마진율이 네. 상당히 한 로우 싱글 정도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마진율이, 영업이익률이. 근데 최근에 폴란드 쪽으로도 계약하면서 여러 가지 방산 부분들이 이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 마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을 보면 이런 방위산업체들의 흑자 전환을 냈던 이런 회사들을 보면은 기존의 로우 싱글 정도의 OPM 마진율이 최근에 거의 10% 가까이 육박하는 마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도 좋아지면
떨어지면서 마진율이 올라온다. 이게 뭐냐면 신규 계약건들이 상당히 높은 마진 구조를 가지고 기존의 마진이 낮은 것과 합쳐줘도 10% 가까운 마진율을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지금 딜을 하고 있다. 그리고 폴란드 쪽에서 왜 한국 걸 샀을까요? 지금 전차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독일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물론 비싸니까 좀 사기는 어렵겠지만은 미국에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일부 이야기는 뭐 당연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효율성, 가격이 괜찮다, 네. 괜찮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야기되는데 그것도 있고요. 또 오늘 저 재밌는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 결국적으로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방위를 잘하고 있는 어떤 물건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굉장히 잘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물건을 한국에서 만들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점수를 높게 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능적인 면에서는 전차 같은 경우에 독일 전차가 훨씬 더 좋다고 이야기되지만 네네. 남북 관계를 잘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센트적인 부분에서도 한국 걸 쓰자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안 빠지는 이유는 세론 뉴스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폴란드 뉴스 나오면 네. 많이 빠지게 되게끔 돼 있는데 왜 안 빠질까요? 그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힌트를 주셨습니다. 저희 5번째 이슈가 이 방산 쪽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중심으로 아마 답변을 주실 것 같은데 왜 안 빠졌고 앞으로의 어떤 모멘텀을 기대하고 계신지 포인트만 좀 짚어주실까요, 부장님? 네, 지금 이번 폴란드행 계약 성사는 국산 군용기의 첫 유럽 시장 진출로 볼 수 있고요. 국산 전차의 첫 번째 수출 사례, 그리고 폴란드 수출을 시작으로 해서 주가가 안 빠진 이유는 하반기에 추가적인 수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올해 말 기종을 선전하는 노르웨이 같은 차기 전차 사업의 17억 달러 규모를 비롯해서 호주의 차기 장갑차 관련된 선정 프로젝트가 50억에서 75억 달러,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콜롬비아의 FA-50 경공격기도 도입 관련된 프로젝트가 17억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적인 국가들에 대한 추가 수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네. 때문에 지금 가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좋아지고 OPM 마진이 좋아지니까 높은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죠?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밸류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은 실적주로서도 좀 더 추가적으로 주가들이 움직인다 볼 수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약간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30배 가까이 갔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적이 계속 올라오면서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빠지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진 구조가 확실히 달라진다. 그리고 추가적인 하반기 이후에 다른 국가들에 대한 수출 계약 건설이 관련된 부분들이 가시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는 폴란드 이후에 뉴스 이후에 그렇게 안 빠지고 다시 한번 재상승을 보이는 이유로 볼 수 있겠고, 거기다가 방산업종들은 대부분 다 우주산업과 좀 연관된 산업들이 그렇죠. 많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을 조금 더 받는다는 점에서는 멀티플을 또 받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한 구간입니다. 네.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쭉 종합해 보면 오늘 어디에서 원픽을 고르셨을지 알 것 같은데요. 그 원픽 종목 오늘은 가격 전략 위주로 추가로 답변 주시죠. 어떤 종목이죠? 네, 역시 뭐 원픽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밸류에이션은 좀 비쌉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재 오늘 이 시점 가격에서 바로 따라 들어가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조정과 눌림목을 뭐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꼭 조정과 눌림목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나누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네, 샀으면 분할 매수를 좋겠다. 원하시는 그렇게 거고요. 좋겠고요. 이틀 동안 너무 많이 일단 튀었기 때문에 여기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의 영역이고요. 추가적으로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조정 시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 하나의 방산 부분에 대한 인수합병으로 국내 방위 산업 내에 집중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최대 매출 기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뉴페이스 사업에도 상당히 스페이스 관련된 뭐 우주 항공 사업에도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다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목표가는 일단 아주 높게 설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자체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목표가는 75,000원 정도까지 하반기 사업을 보시고 좀 가져가 보시고요. 손절가는 58,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R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